안녕들 하셨어요? 예.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오늘은 이제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에 이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니까 이제 범위를 약간 확대해서 옆에 에게해, 그래서 에게해의 미노아 문명이죠. 산토리니하고 크레타. 그래서 산토리니 크레타 기행을 또 우리 유튜브에 또 업로드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이렇게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바로 튀르키예 이오니아 해 바로 옆에 에게해에 있는 산토리니와 크레타도 함께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6번째 강의, 이스탄불 벽돌 오벨리스크다. 갑자기 좀 제목이 썰렁해져요. 그죠? 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벽돌 그러면 왠지, 그죠? 근데 이게 이스탄불의 또 벽돌 오벨리스크는 어떤 또 유물인가? 오늘 한번 흥미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움직여지는가? 그죠? 네.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왕 PD님이 바로 손을 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하는 거는 튀르키예가 그 유라시아의,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지난 22만여 년, 또 20만 년 동안 그 진화시켜 왔던, 발전시켜 왔던 그 예술과 그다음에 생산과 그리고 금속과 문자혁명이라는 데 중심에 튀르키예와 그 밑의 지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은 그동안에 이제 그 쭉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단순히 튀르키예 역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세계사 공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해서 좌측 상단의 그리고 38개,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탐방한 거는 38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탐방하고 취재한 거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38개 탐방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거를 이제 지도가 좀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를 조금 보시면서 확대해 보시면 지도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가 궁금하신 구독자님들은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탄불은 이제 유적이 이렇게 요거의 경계는 뭐냐 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감싸고 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에서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에 있는 것만 우리가 다루는 건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안쪽 사라이부르누라고 하는 궁정곳이라고 하는 이쪽 내부로 조금 더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표시된 유적지들은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바운더리. 그 왼쪽에 있는 발렌스 수도교라는 데는 조금 멀긴 멀어요.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 탐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고요.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4개의 중요한 왕조, 세비레스 왕조와 콘스탄티누스 왕조, 그리고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왕조까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의 이제 학습의 요점은 기단석에 그 표시된,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광장이 그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히포드롬, 전차 경주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유물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였고, 그 밑에 받치는 기단석은 그거는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그 오벨리스크 기단석에 있는 히포드롬을 묘사한 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좀 투박해 보이는 저 이름의 오벨리스크는 어떤 건지, 또 그걸 통해서 과연 로마 제국이나 동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실제 당시 동로마나 로마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썼던 건지 요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상징색은 무엇인가, 요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퀴즈 또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또 우리 현장에 새로운 회원님도 오셨는데
진지하게 지금 그 강의를 듣고 계셔요. 그래서 퀴즈를 어떻게 맞춰주실지. 자, 히포드롬이란 무엇인가? 전차 경주장이다. 디스코 클럽이다. 지금 몇 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이분들은 80년대에 이태원에 부지런히 드나드신 분들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도 사실 80년대에 공부만 열심히, 공부만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히포드롬이라는 디스코 클럽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리 박호 선배님이 저보다는 공부 훨씬 더 잘하신 분인데, 디스코 클럽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에 히포드롬이라는 디스코 클럽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놓치고 갈 뻔했던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자, 히포드롬에 메타라는 게 있다? 메타가 뭐다? 그 돈 많이 번 친구 누구죠? 저커버그가 만든 회사 이름이 메타예요? 스피나에는 뭔가 시설물이에요? 메타가? 시설물. 자, 이건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 벽돌 오벨리스크는 벽돌로 쌓은 오벨리스크라는 뜻이다? 네. 아니다도 또 많이 이렇게 고개를 가로 저으시고 그렇다 하든지 손을 들어주시고 반반 정도 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그 궁금증을 갖고 이제 넘어가고 자, 동로마 제국 황제는 우리 이제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동로마 제국 황제는 자신을 동로마 제국 황제라고 불렀다? 그렇다? 아니다.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으면 문제를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러면 비잔틴 황제라고 칭했을 것이다? 아니요. 비잔틴 황제. 아, 그렇다. 그죠? 동로마가 아니라 비잔틴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요 답은 이제 좀 이따가, 예. 지금 답을 드리면 도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로마 황제의 상징색은 빨강이다. 그냥 자주색이 벌써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회원님들 아마 유튜브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재미없는 역사 강의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색이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히포드롬에 묘사된, 그러니까 그 기단석에 묘사된 히포드롬의 모습을 살펴보고 벽돌 오벨리스크,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기단석에 있는 그리스 비문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라틴어 비문을 우리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 라틴어 비문을 통해서 헥사미터라고 하는 고대 문학 양식과 함께 또 그 로마의 건축 공법까지 우리 자세히 살펴봤고 그러면 그리스 비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걸 또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드롬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 자, 요 지도를 보면 그 가운데에 그 직사각형으로 붉은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그 요즘 말로는 술탄 아흐메드 광장 그리고 그 자리는 그대로 옛날의 히포드롬 그 안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물은 3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실제로는 이집트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제 오벨리스크고요. 자, 그럼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는 제가 서 있는 여기에 이제 이게 남동면이다.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를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정동서남북이 아니라 남동면, 그 다음에 북동면, 북서면, 남서면으로 해서 4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남서면, 그러니까 4개의 면 중에 마지막 면에 있는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히포드롬의 모습 보이시죠? 상부, 하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의 모습은 바로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게 스피나, 전차 경주장의 중앙 분리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 경주장,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면 키르쿠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 계열로 하면은 히포드로모스, 영어로 하면 히포드롬인데 이 히포드롬의 모습을 전차 경주장인 히포드롬, 키르쿠스, 거기에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히포드롬이나 키르쿠스의 모습들은 뭐 시칠리아에 있는 피아자 아르메리나 로마 유적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튀니지에 있는 로마 유적지 이런 데에 남아있던 모자이크를 통해서만 그 제국의 수도 로마의 키르쿠스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고 이거는 그 로마나 콘스탄티노플의 키르쿠스나 히포드롬에 남아있던 유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히포드롬의 모습은 바로 그 히포드롬 전차 경주장에 설치됐던 그 장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 가시면 기단성 밑에 있는 남서면에 있는 하단부의 히포드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되고, 요걸 확대하시면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거는 전차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죠? 돌 때에 가운데 중앙 분리대. 이제 그냥 이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중앙 분리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시거나 현장에 오시는 회원님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스피나 이렇게, 근데 발음을 잘하실 때 스피드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스피나가 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고, 그죠? 그래서 오벨리스크 양쪽에 2개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오벨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이제 히포스트로모스.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거지만 히포가 하마가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말이었다는 뜻이고, 드로모스라고 하는 이제 달리다 또는 달리는 길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이 달리는 길. 뭐 실제 말은 아니고 이제 말이 끄는 전차가 달리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히포드로모스라는 말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히포드롬이고, 라틴어로는 이제 그 CIR 이렇게 그러니까 키르라는 것이 이제 둥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타원형으로 둥글게 돼 있잖아요. 혹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그리스를 공부하게 되면 아테네에 1896년 현대 1회 올림픽이 열렸던 판아테나이아 스타디움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스타디움이 어떻게 생겼죠? 타원형으로 길게, 전차 경주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타원형으로 생겼을까요? 그때는 축구 경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 올림픽이 열리는 거는 물론 축구장도 타원형입니다만 조금 벌어지는데, 축구 경기가 없던 그런 올림픽 시대에는 경기장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아쉽게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축구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공놀이 경기 있었습니다. 하르파스톤이라고 하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나 그 축구는 아니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되는 거고, 오늘날 보는 그 아테네 그 스타디온도 1896년에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고대부터 있던 거를 1891년 1회 현대올림픽을 맞아가지고 당시 아테네 최고 거부가, 오늘날 치면 뭐 이재용 회장님이나 최태원 회장님이 돈을 대가지고 싹 다시 대리석으로 싹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새로 개최한다 그러면 뭐 이름은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돈 많으신 분들이 그냥 돈 대가지고 싹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기부를 좀 우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스피나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요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동안에 제가 이제 히포드롬을 소개하면서 요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것도 현장에 남아 있는 거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스피나의 양쪽 끝에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저게 뭐예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저게 뭘까요? 자, 요게 뭘까요? 요거를 메타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메타. 그러니까 저커버그인가 누가 세운 회사 이름이 아니라 요걸 우리가 메타라 그럽니다. 메타. 메타는 뭐냐면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돌 기둥 3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왜 세워놓았을까요? 돌 기둥 3개를? 이 돌 기둥 3개를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삼각형으로. 왜? 이게 이제 전차가 도는 부분이에요. 돌 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다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전차 경주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최고의 기술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도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무 치열하게 도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돼요. 널찍하게. 그래서 돌 기둥을 삼각형으로 3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쪽 안쪽으로는 삼각형으로 하나 돌 기둥 세우고 뒤쪽으로 2개를 널찍하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이제 전차가 돌 때 넓게 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좁은 데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런 식으로 돌 기둥 3개만 모아놓은 거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메타라 그런다. 그래서 메타를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튀니지에서도 튀니스에 있는 지구상 최대 모자이크, 로마 모자이크 박물관인 바르도 박물관에서 나오는
키르쿠스 묘사 모습에도 보면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죠. 저렇게 기둥 3개를 끄트머리 커브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저것은 메타다. 이렇게. 이게 뭐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요거를 메타라 그런다. 저 메타를 어떻게 자세하게 도는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전차 경주를 별도로 소개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요 시칠리아 피아자 아르메리나에 있는 로마 빌라죠. 4세기 로마 빌라에 나오는 이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표현에도 끝에 보면 저렇게 3개가 돼 있는 거예요. 저게 오벨리스크가 아니에요. 자, 메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탄불에 있는 튀르키예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모습에도 끄트머리 메타는 저렇게 기둥 3개 돼 있는 걸로. 이게 사실 복원을 좀 잘못했습니다. 저게 기둥이 돌 기둥이 바깥쪽으로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하나를 해놨어요. 자, 이제 이스탄불 벽돌 오벨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오벨리스크는 이 지도에서 보는데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가 있고 가운데에 뱀 기둥이 있고 그 뒤로 벽돌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뱀 기둥은 뭐냐? 이제 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뱀은 안 나와요. 그래서 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엔 뱀도 많이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벽돌 오벨리스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히포드롬의 술탄 아흐메드 광장의 남쪽 끝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소피아 성당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벨리스크가 몇 개가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그리고 하나는 다른 오벨리스크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나에 2개의 오벨리스크가 표현되어 있고 제가 서 있는 거로다가 오벨리스크가 2개 보이죠. 2개.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했던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 즉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0년에 이스탄불 히포드롬에 세웠던 오벨리스크고 그 앞에 제 뒤로 바로 있는 거는 바로 벽돌 오벨리스크입니다. 요게. 그래서 옆에서 찍으면 이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고 뱀 기둥은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겠죠. 뱀은 이제 어디서? 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벨리스크가 이제 1, 2가 이렇게 있는 건데 확연히 다르죠. 그죠?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 사용 문자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요거는 그러면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요거 이름이 바로 이제 벽돌 오벨리스크다. 그래서 요거를 현장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표시해 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거는 튀르키예어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읽고 대신에 타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타시가 튀르크어 계열에서는 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즈베크어도 튀르키예어 계열이기 때문에 우즈베크의 수도가 타시켄트고 그래서 그 타시 그러면은 그게 돌이다 그런 뜻, 돌로 만든 기둥이다 그 말씀드렸죠. 앞에 건 저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영어로 하는 거 보면 이제 컬럼 오브 콘스탄틴. 그럼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프로피로 게니투스. 저거를 그 발음이 좀 어렵지만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단어기 때문에 저거 좀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피로 게네투스. 자, 이건 그럼 뭔 뜻이냐? 콘스탄티누스 대제냐? 근데 세워진 게 언제예요? AD 10세기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아닌 거죠. 그건 동명이인이구나. 일단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또 있었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건데 그럼 밑에 있는 프로피로 게네투스라는 건 뭔가?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요거를 우리가 그냥 요즘에 쉽게는 월드 오벨리스크다. 영어로 표현하면서 벽돌로 쌓은 오벨리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현장에서 그냥 튀르키예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 프로피로 게네투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오벨리스크 이름풀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오르메 디칼리 타시다 그러네요. 튀르키예어인데 이게 그 오르메라는 것이 이제 엮은 쌓은 튀르키예어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디칼 타시는 이제 디킬리가 아마 기둥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돌 기둥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쌓은 거. 뭘로? 벽돌로 쌓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벽돌 오벨리스크다. 이렇게
벽돌로 쌓은 그런 뭐 이름이 길어지니까 벽돌 잘 보이시죠? 예. 이걸 누가 건립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건립은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를 세운 39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이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자체가 이집트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라 그랬잖아요. 3500년째에 만들어진 그걸 어디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집트의 역사 최고 고도인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아몬 대신전 제7탐문에 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인데 그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가 357년인가요? 357년에 룩소르에서 갖고 알렉산드리아를 갖고 와서 하나를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BC 10년에 옥타비아누스 로마 초대 황제가 카이로 옆에 헬리오폴리스에 있던 투트모스 3세 거를 하나 갖다 놨고 세워놨고 콘스탄티우스 2세가 360년 뒤에 하나를 더 세워서 그래서 357년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오벨리스크가 두 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콘스탄티우스 2세가 룩소르에서 나일강 하구로 갖고 와서 그걸 로마까지 가져간 거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던 거를 388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고 내가 다시 로마의 최고야라는 거를 내세우기 위한 권위의 시각 기호적인 의미로 이거를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으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못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국 수도에는 원래 수도 로마에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갖다 놓으니까 왠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만들어진 건 그거고 만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니면 바로 그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동로마를 상속받은 큰아들 아르카디우스 때는 이걸 세웠던 게 아닌가. 요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제가 밑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수도, 원래 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원래 수도 로마에 있는 키르쿠스 막시무스에 지금은 포폴로 광장에 남아있는 그 투트모스 3배 오벨리스크 하나 있고 하나 더는 이제 뒤에다 더 세웠던 거죠. 콘스탄티우스 2세가 357년에 갖다 놨던 거. 이 두 개를 본따서 새로운 수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두 개를 이렇게 쌍을 맞췄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요거 오늘 맞히셔야 점심 때 특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돌 오벨리스크 표면이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 벽돌로 절였을 것이다. 아니면 표면에 뭔가를 조금 덧댔을 것이냐. 덧댔을 것 같아요. 그죠? 왠지 그게 피라미드도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집트 카이로의 기자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면 겉에 표면이 이렇게 돌이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대리석 표면을 다 붙였기 때문에 헤로도투스가 가서 볼 때는 하루 종일 거기가 반짝반짝 햇볕에 빛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 헤로도투스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루 종일 햇빛에 반짝이는 정말 금잡탑 같은 그런 피라미드를 봤던 겁니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표면? 그 얘기를 지금 하면 다음 이집트 강의할 때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집트 문명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모습은 뭐였냐면 외부가 반짝이는 청동 판넬로 붙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기가 반짝반짝 작은 별이 됐던 거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래서 대로마 제국인들 이렇게 후줄근하게 해놓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오벨리스크였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청동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냐? 그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7세 프로피로 게니투스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913년에서 959년 사이에 제위한 동로마 제국 황제이기 때문에 이때 청동 판넬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우리가 요즘 콘스탄티누스 오벨리스크다 이렇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기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황제가
10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다시 좀 약간 좀 부활하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념물도 많이 세우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나 동로마 제국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면 여기도 기단석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반반이네. 이게 처음 만들어지던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집트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를 갖다가 그 제국의 권위를 세우면서 그 밑에 기단석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냐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세울 때도 그 밑에 기단석에는 뭐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기단석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단석에 뭐 명문은 있어요. 미리 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 그러니까 10세기에 저거를 보수하면서 다시 저거 청동 판내에 씌울 때 그때 여기에 이제 밑에 이렇게 기단석을 이것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단석은 이거보다 한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기단석에 비해서 상당히 추워졌잖아요. 국력이 그만큼.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할 때는 대로마 제국, 물론 그때도 그 처남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서로마의 황제지만 그건 뭐 어린 소년 황제고 이 매형인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실질적인 제국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그 나름대로 시각 예술적으로 시각 기호학적으로 이렇게 그 황제나 제국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시각 예술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고 이때 이제 찌그러진 동로마 제국 10세기 황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래도 폼은 내야 되니까 글씨만 때리는 거예요. 글씨만. 여기에는 라틴어가 있어요? 이때는 라틴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5세기 이후로 그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황제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으로다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말은 로마 제국이지만 라틴어를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리스어로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콘스탄티누스 7세가 940년경 만든 기단석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 라틴어가 아닌 라틴 문자가 아닌 그리스 문자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자를 오늘 처음 오신 회원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짜증난 표정이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모티콘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위에 줄은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했냐면 저기 이제 콘스탄티노스 바실레우스 로마니온이 그거를 앞뒤로 밑에 문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 알파벳을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그림이 똑같잖아요. 일단 그림이 저도 뭐 그리스 문자를 뭐 그냥 대충 어설프게 읽을 줄만 알지 그리스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알파벳이니까 저기 22글자 외우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지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저는 읽기만 합니다만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바실레우스 로마니온이라는 거를 앞뒤로 넣어가지고 그 황제의 그걸 강조하고 그리고 가운데 줄에다가 두 줄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용어를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가 콘스탄티노스예요. 그러니까 그 K는 뭐 라틴 문자랑 똑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W가 저게 라틴 문자로 할 땐 W로 우리가 우로 주로 발음하지만 저쪽에서는 O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틴 문자라면 저게 V 발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 알파벳을 할 땐 저게 N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뒤로 나가고 중요한 건 이제 바실레우스라는 거예요. 이 바실레우스가 저게 뭐예요? 밑에 붉은색으로 해놨습니다만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요즘 엠퍼러. 그 엠퍼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로 임페라토르. 그러니까 요즘에 영어 라틴 알파벳으로 뭐 EMPO 이렇게 나가지만 로마 시대에는 EM이 아니라 IM으로 나갔기 때문에 발음은 뭐 거의 비슷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그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표현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쓰인 거예요? 전혀 안 쓰인 거예요. 그리스어로 바실레우스라는 거예요.
바실레우스. 저게 그리스 알파벳으로 우리가 왜 알파벳이라 그래요? 라틴 문자, 오늘 영어라든가 모든 서양의 언어를 쓰는 문자는 다 라틴 문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라틴 문자에 익숙해서 알고 있는데 그 라틴 문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알파벳. 그 알파벳이 뭐예요? 알파, 베타. 그 알파, 베타가 뭐예요? 그리스 문자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개만 따가지고 알파, 베타만 따서 알파벳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저렇게 B자를 밑으로 길게 해서 이게 이제 베타니까. 그 다음에 A는 이제 영어 소문자랑 그 라틴 알파벳 소문자랑 똑같죠. 그러니까 바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동그라미 같이 저게 돼 있는 건 S 발음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우스, I는 알겠죠. 그리고 저게 L자예요. 람다, 그리스 알파벳으로 해서 바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실레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칭하던 용어였다. 이걸 아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로마 제국의 정체성은 그리스인의 정체성이었구나. 그래서 라틴어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함의는 바로 그 다음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키로 할 때 배웠죠? 우리가 라틴 문자로다가 P는 그리스 문자에서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잃어보세요. R이라 그랬잖아요. 저게 키로에서 저게. 그래서 P는 라틴 문자에서는 P고 그리스 문자에서는 R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라틴 문자로 W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O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두 글자만 알면 일단 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거를 저렇게 썼구나. 저게 이제 이렇게 U자 같이 된 거는 이제 M입니다. M. 저게 그 그리스 문자로다가. 그래서 로마니온이 되는 거예요. V는 N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마니온. 그러니까 뭐예요? 딱 세 단어 집어넣은 거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리스 문자로 저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함의 두 가지.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 문화였구나. 그리고 용어고 뭐고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구나. 그렇지만 본인들의 정통성은 로마인으로 생각을 했구나. 오늘날의 국경 개념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따지는 거지.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는 그리스 문화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정통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여기 동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현대의 학자들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동로마고, 콘스탄티노플의 이스탄불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인지 비잔틴인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건 현대 용어고, 그냥 그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로마인인 거예요. 단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로마인. 아시겠죠? 이 벽돌 오벨리스크에 남아있는 이 비문 하나를 갖고 여러 문헌에서 읽어야 알 수 있는 당시의 동로마 제국의 문화상이나 정체성을 딱 세 단어 갖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벽돌 오벨리스크 자체는 조금 후주근해 보이지만 그 밑 기단석에 남아있는 이 중요한 세 개의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거를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알렉산드로스 있잖아요. 우리 영어로 그냥 알렉산더 그럽니다만 저쪽 말로 이제 알렉산드로잖아요. 그 알렉산드로스도 바실리우스예요. 그냥. 바실레우스. 네.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공식 황제 호칭은 바실레우스였다. 임페라토르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황제라고 하는, 아까 다 설명드렸죠? 동로마니, 비잔틴이니 이런 거는 전혀. 그리고 특히 비잔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왜 비잔틴이라는 이름이 좀 꽂히잖아요. 왠지 이국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땐 정말 서구 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리스어 문화권이고 종교적으로 서유럽 게르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고 개신교권이고, 후대에는 종교개혁으로는 그리스어는 옛날 그리스어 정교기 때문에, 그거는 글자 그대로 이 동로마 제국 이후로, 그래서 서양의 오늘날의 서양 사회의 주역인 게르만족들이 볼 때는 그리스는 왠지 아닌 거예요. 종교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틀리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의 정통성으로 두는 건 뭐하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걸 빼고. 왜냐하면 서유럽 사회, 게르만 사회라는 거는 1807년인가요? 그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오늘날 유럽의 제일 부자 나라인 독일어권 국가들의 나라는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란 말이에요. 19세기 초까지 나폴레옹이 해체시킬 때까지는 자기네가 로마 제국인 거야. 그러니까 저쪽 그리스에 있는 동로마, 로마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툭 띄어가지고 비잔틴 제국이라는 전혀 엉뚱한, 콘스탄티노플의 이스탄불에 살던 로마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를 붙여가지고 쓰고 있다.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 이제 설명드렸던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단어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라틴어로 렉스라고 하는 것도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임페라토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아까 붙었던 컬럼 오브 콘스탄틴 영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나 뭐 이제 그리스어로 프로피로 게니투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자줏빛에서 태어난 이런 뜻이에요. 어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게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그 가운데 줄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아네스티에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오면은 앞에 게 이제 톤이란 말이에요. 톤, 제가 그 라틴 문자로도 해놨으니까 톤, 프린. 저기 요거 파이,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파이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철자죠. 그러니까 파이니까 그냥 F 발음이 아니라 푸 해가지고 그냥 P 발음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P는 그 그리스에서는 R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프린, 꼭 금방 읽으실 수 있잖아요. 요 V는 이제 N이기 때문에 해서 프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E는 H 발음, 라틴 문자 H 발음이니까 해서 톰, 프린, 헬론타, 요것도 또 P잖아요. 그러니까 U니까는 피르곤. 이게 Y처럼 생긴 건 G 발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뭔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 다시 세웠다. 뭐를? 예전에 무너진 탑을. 그러니까 이게 콘스탄티누스 7세가 10세기에 940년경에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운 거기 때문에 전에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면 누가? 애초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나 아들인 아르카디우스 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비문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그 네 줄이지만 마지막 줄은 틀리기 때문에 세 줄만 다시 해석을 하면, 로마인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자줏빛 방에서 태어난 자가 다시 세웠다. 뭐를? 예전에 무너진 탑을. 딱 요거 글자가 딱 기사형으로.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기단석에 그리스어 비문을 배울 때도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 비문은 용비어천가, 로마 제국과 테오도시우스 황제 가문을 그냥 이렇게 신화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리스어 비문은 깔끔하게 기사체로다가 다시 세웠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그냥 다시 무너진 거를 콘스탄티누스 7세가 다시 세웠다. 그 얘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하나의 함의를 다시 봐야 되는 게, 자줏빛 방에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해석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프로피로게니토스가 무너진 탑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기단석에다 해놓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상징색 황실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자주색으로 가는데, 이 자주색 방에서 태어났다는 게 프로피로게니토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프로 말니까 프로 그러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 프로 그러니까 다른 거 야한 게 좀 연상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퀴즈. 프로피로게니토스라는 저 자주색에서 태어났다는 게 후궁에 거처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냐, 아니면 뭔가 음란물을 탐닉하던 황제의 방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냐.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후궁에 거처에서 태어난 것일 것이다. 아니면 2번 음란물을 좋아하는 황제. 여기는 전부 고개를 가로저으셨는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프로피로라는 게 이제 자줏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네토스라는 건 이제 지금도 뭐 제네틱스 그럼 뭐 그 유전학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생명 이런 걸 뜻하는 거니까 그리스어 원이니까 그래서 자줏빛에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음란선 황제라든가 뭐 해서 후궁들이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주색이라는 것이 로마의 황실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줏빛 방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로마 제국 황제의 궁전 거기서 태어난 적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역사에서 하면은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최초로 처음으로 황후 우리나라 황후가 아니지. 그러니까 왕후. 그러니까 왕의 그 궁전이래네. 중전 첫 번째 왕후 마마에서 태어난 아들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군. 그러니까 중전 마마가 낳은 아들이 대군이고 그 중에 제위 계승자는 세자고. 그러면 뭐야? 2대 정종부터 어느 임금까지는 주로 대군들이 왕이 됐습니다. 비록 큰아들 세자는 아니더라도 어쨌건 중전마마가 낳은 대군들이 왕이 됐는데 중전마마가 낳은 아들이 아닌 후궁마마가 낳은 아들들은 뭐라래요? 그건 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으로 최초로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영조보다 조금 앞으로 와야 돼요. 연산군 말씀하셨는데 그건 군인데 원래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 씨가 폐비윤 씨, 즉 원래는 중전마마였기 때문에 연산군도 중전마마의 소생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선조는 그 생모가 그 생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조는 누구냐면 중종의 손자인데 중종의 후궁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종이 왕후가 3명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연산군 몰아내고 그 중종 반정 때 쫓겨난 그 누구죠? 그 양반이 단경왕후인가? 단경왕후가 있고 그 뒤에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가 있고 명종을 낳은 문정왕후가 있고 3명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이 아닌 다른 후궁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 그게 선조예요. 그러면 이 선조는 그래서 선조가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어려서. 그래서 인종이 픽업한 거예요. 그때는 중종의 후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아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명종이 선조 하성군을 픽업한 게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선조실록 이런 걸 보면 선조가 즉위 초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황 뭐 이런 사람 데려다가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조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컴플렉스? 자줏빛 방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중전마마 방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후궁 방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아무리 왕이라도 사대부들이 볼 때 첩실의 후실의 아들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 잔인할 만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과거시험 응시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 훌륭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도 과거시험조차 응시를 못 해요. 아,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우리 조상님들 너무 잔인했어요. 중국은 안 그랬어요. 중국은 황제의 아들이면 중전마마 아들이든 후궁 아들이든 관계없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 시켜줘요. 근데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에서 사상이 들어올 때 그거를 더욱 좋은 의미로 아주 엄밀하게 지키고 나쁜 얘기를 하면은 아주 교조적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게 리오필슨 코리아의 특징인데 이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자. 그래서 엄밀하게 적용을 했다. 그래서 큰 마누라의 장자 위주 아니면 우리는 이제 주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중국도 오리지널 그러지가 않았고 그래서 자줏빛 방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저쪽 사회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왕조가 바뀔 때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자는 저 방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너는 정통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쿠데타하지 마.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딱 자줏빛 방, 즉 나는 로마 제국 황실에서 태어난 적자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그걸 우리 역사와 비교해서 얘기하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중전마마가 낳은 대군 중에서만 돼야 되는데
선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컴플렉스가 많이 생겨서 후궁들이 아들을 여럿 낳았잖아요. 임혜군 나오고 임혜군의 동생인 광해군 나오고 얘들이 성년이 되고 결혼해도 세자 책봉을 못하는 거예요.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후궁의 아들로서 왕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던 조선 사대부들한테 받던 그 곁눈질 눈총질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다 큰 아들이 있어도 못한 겁니다. 이게.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야 쫓겨가고 도망가야 될 판이 되니까 분조, 조정을 아들 하나는 함경도로 보내고 나는 평안도로 도망가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서야 광해군을 세자로 삼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의미 로마 제국 특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의 동로마 제국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엄마인 성녀 헬레나의 모습도 자주 새긴 거고 이게 이제 십자군 때 순환을 입어요. 왜 그러냐면 1204년에 있었던 베네치아 후원의 제4차 십자군이 여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누구예요 이게 니키타스 코니아테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디 시그니스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그래서 징표들이지만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파괴라고 하는 이걸 보면은 베네치아에서 온 이 4차 십자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데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써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얼른 지나가고 히포드롬에 돌을 쌓아 만든 높은 기둥이 있었는데 한때 온통 금빛으로 빛나는 청동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라틴인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십자군을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볼 때는 저쪽 그 게르만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쪽 지역 사람들은 라틴인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라틴인들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오리지널이 또 라틴인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인들이고 라틴인들이 들어와서 그 장식을 벗겨내 가지고 이렇게 헐벗게 됐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4년에 이거를 했구나. 베네치아인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1204년에 일시적으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황실이 쫓겨나고 아나톨리아 내부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는 라틴 제국을 세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1261년에 다시 이제 동로마 제국이 회복이 돼요. 자, 어느 오벨리스크가 더 높을까요? 테오도시우스, 벽돌 오벨리스크. 벽돌 오벨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는 거로는 더 높죠. 왜냐하면 저거는 화강암 단일성이잖아. 그리고 원래는 저게 더 높아요. 근데 반이 부러졌어요. 갖고 오는 과정에. 그래서 지금 세워진 거는 부러진 윗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 거기다 기단색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지널로는 저 긴 화강석 단일암석 하나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표현력으로 볼 때는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가 더 압도적이지만 지금 남아 있는 높이는 저게 더 높다. 벽돌 오벨리스크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탄불의 역사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